자, 안녕하세요. 삼국유사 의회편 의상정교. 의회편 거의 막바지에 있는, 그리고, 원효의상 끝나고 나면 큰 스님은 진표율사밖에 안 남는데, 진표율사는 지난번에 법주사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할 거예요. 진표와 관련돼서 3개의 편이 있어요. 삼국유사에 3편이나 기록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심지, 영심, 심지, 이래가지고, 심지개조, 영심스님 이야기. 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진표율사가 개창하고 영심이 자리를 잡은 거죠. 영심 스님이 자리를 확 잡는 그런 내용까지. 근데 그런 내용들은 다 3편을 생략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대미를 장식하는 게 지금 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정도 인물이 별로 없죠. 지금 한국 불교 전체를 통틀어도, 그래서 그 이야기, 중국에 이제, 의상대사가 유학을 갔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목적으로 한 선생님은 누구였었느냐? 현장 스님이었다. 하지만 가보니까 무언가 사건이 벌어졌고, 그거는 뭐 뺀찌를 맞았던지, 기분이 나빴던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언간히 기분 나빴으면 있었을 거예요. 왜? 온 게 너무 힘들거든. 그런데 그걸 방향을 바꿀 정도로, 그러니까 장안 시내에 안 있고, 자은사나 이런 것처럼 장안 시내에 있는 쪽에 안 있고, 종남산이라고 하는 거는 장안 바깥쪽입니다. 우리가 남산이 서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서울 중앙이 남산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서울이 커져서 그런 거고, 원래는 사대문 안이 서울이니까 남산은 서울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서 서울 남쪽에 있으니까 남산. 그리고 중국 서안에서의 저 종남산은 상당한 거리예요. 저도 몇 킬로미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차 타고 가면 상당히 가거든. 예, 차로도 상당히 가니까. 그래서 저쪽까지 갈 때 그 코를 빼고 가는 의상에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을 거야. 교차했을 거야. 그리고도 종남산에서 조금 잘 나가는 절이 아니고 또 하필 지상사까지. 그러니까는 종남산에서도 입구 쪽에 뭐 화엄사라든지 뭐 이런 절들이 있는 거, 초당사라든지 이런 쪽과 또 달리 산꼭대기로 쫙 올라가요. 지금도 지상사에 가려고 하면 버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봉고 같은 걸로 갈아탑니다. 그거 이제 빵차라고 그러는데, 약간 빵같이 생겼다 그래서 빵차라고 그러는데, 그거 갈아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참 또 올라가요. 한 30분 정도 올라가요. 꼬불꼬불 막 길로.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오지. 오지에 누가 살고 싶겠어? 공기가 좋으니까 살까? 뭔가 밀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제가 전에 이 지상사, 나 처음에 지상사 갔을 때, 지상사가 너무 거지 같다네. 이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다, 중국에서 또 다 밀어가지고, 깔끔하게 정비를 어느 정도 이상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여기 오는 사람 별로 없다. 여기 진짜 한국인 잘 안 오는 데다. 장안에 가면 장안 코스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진시황릉 하루 찍고, 그 다음에 자은사랑 소안탑, 대안탑 하루 찍고, 그 다음에 화청지 가서 장안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화산을 빠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코스들이 다 있거든요. 안 그러면 낙양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그래서 요런 종남산 자체를 안 들어가. 근데 종남산 안에서도 여기는 또 오지야. 그래서 거기 한국 사람도 잘 안 왔을 거다라고 해서 약을 팔고 들어갔더니 한국 비석이 있더라. 한국말 비석이 있더라. 그게 숙명여대 정병선 선생님이 와가지고 세워놓고 간 내가 거기 자기가 했다고 써 있어. 그래서 내가 제주도 오탁했다. 당신이 의상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니까 그 어른이 지금 정년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 폐허 상태를 못 봤는데, 제가 예전에 화엄사 같은 데는 갔을 때는 거의 뭐 이런 상태였어요. 굉장히, 이런 데서도 스님들이 사는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거지 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화엄사에 가보면
멀쩡하죠. 번듯한, 나보다 나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해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산에서 화산인데, 동태산 서화산, 화산인데, 그 화산 건파가 유명하고 뭐 이러는데, 그 서봉 쪽으로 가면 진짜 절벽이 너무너무 대단해. 와, 이런 석벽이 이런 게 있나? 와, 1km 이상 되는 이 화강암 덩어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어. 와, 참. 그 웅장한 멋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종남산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안 가.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근데 의상은 왜 갔을까? 그런 데를. 사연이 있겠지.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 사연이 안 쓰여 있을 뿐이지 가슴 아픈 무언가가 있어요. 안 그러면 시험 봐서 떨어졌으면 대박인데. 시험 봐서 떨어졌으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해초 스님도 대단한데 해초 스님이 나란다를 지날 때 해초의 왕호서 주국전에 나란다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 분명히 지나갔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입방 시험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떨어져서 가슴이 아픈 거지.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아. 에라이 안 간 걸로. 이렇게. 근데 동선상 그 근처를 가야 돼. 그런데 거기를 안 들리면 미친놈이거든. 아니 그렇게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 유명한 나란다를 안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바로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를 그렇게 잡지를 말든가. 코스 잡아놓고 기록에는 없어. 그래서 그 당시 외국인 특별 전형이 없어서 그래요. 특별 전형을 해줘야 되는데 머리 좋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시험 못 10명 중에 한 3명밖에 안 된다라고 거기 쓰여 있어. 기록에 보면. 한 3명밖에 합격을 못하고 나머지는 빠꾸 맞거든. 그래서 외국인 특별 전형 없으면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전에도 현장 스님은 거기서 1등 했다니까. 야, 이게 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지상사까지 간 데는 다 숨은 사연이 있었을 거야. 숨은 사연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가봤더니 거지 같은 데서 아마 거지 같은 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찌리하고 학생도 일반 재가행까지 막 썩어가지고 스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하면 스님들만 갖고 다 하겠지. 섞어가지고 에브리바디 뭐 사부대중을 다 섞어가지고 물론 뭐 굉장히 진취적인 분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생업상 한 명이라도 더 수강생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듭니다. 지엄 스님이 전날 꿈을 꿨대. 전날 꿈을 꿨는데 해동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한반도에서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중국으로 적현신주라고 하는 그 중국이거든요. 중국으로 가지가 쫙 뻗더래. 아주 이게 뭔가 싶어서 그 나무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봉황 둥지가 있더래. 그리고 그 안에 봉황 알이 있는 게 아니고 마니주가 있대. 마니주가 뭐냐면 부처님 사리가 세상이 사라질 때 마니주로 바뀌어요. 그냥 그렇대. 그냥 따지지 마. 마니주로 바뀌어. 그리고 이 마니주가 언제 나오냐면 온마니 반매음에서 오 연꽃 속의 마니주예요. 마니. 예. 반매가 연꽃이거든. 파드매. 예. 옴하고 훔은 그냥 갖다 대빨이나 붙이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마니주가 보이더래.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 신라로부터 일로 오는갑다. 라고 가지가 이렇게 뻗은 거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고 기다렸대. 그랬더니 당신이요?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지엄 스님 밑에서 같이 배웠고 의상 스님하고 법장 스님이 배웠고, 법장은 칙천무 때 출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재가인이었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의상은 출가인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해에 법궤도를 완성해요. 여기서 전에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상이 원래는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뭐 책을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거를 졸업 논문으로 제출하니까 지엄 스님이 진실한 것은 불에 타지 않는다더라. 라고 해서 아궁이에다가 던져서 불에 태웠다. 그렇게 해서 의상이 짜증이 나서 불을 쑤셔 보니까 거기에 종이들이 뭉쳐서 안 탄 글자들이 있었고 그게 210자 글자가 됐고 그것들을 낱말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맞추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게 법궤도가 됐다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저거는 화엄경의 가장 정수, 불에 타지 않는 어떠한 진리, 불을 넘어서는 어떠한 완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 같아요. 종이는 불에 들어가면 탑니다. 종이는 불에 들어가면 탑니다. 그런데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정확하지. 의상은 글을 많이 안 썼다가 아니고 글을 많이 썼다도 한번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화엄경의 정수다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정수를 누가 하는 거냐? 의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뭐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법궤도를 완성해서 지엄 스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해니까 그때 그걸 이제 인가를 받는 거지. 67세까지 살았으면 대단한 거예요. 67세면 지금 67세 아닙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90세 정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받았고, 법장 스님은 당연히 출가도 안 했는데 뭔 인가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끝났고, 근데 법장 스님은 재주가 좋으니까 제가인일 때도 너는 글을 잘한다 라고 해서 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장 스님이, 의상 스님이 귀국하고 나서 이제 한 20년 뒤에, 저도 이제 지엄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뒤쯤에, 그러니까 한 690년 무렵에 편지를 보내요. 서경, 지금 서안, 장안 숭복사의 사문 법장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쓴다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저술한 것들을 책을 같이 보내면서 편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 편지에 뭐라고 쓰였냐면, 우리가 예전에 성근이 있어서 화엄대경에서 같이 목욕할 수 있었다. 화엄경 회상에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참 중요한 인연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글을 많이 남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글을 이렇게 부연을 해서 지금 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좀 이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극진한 표현이 나와요.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할 사람은 오직 선생뿐입니다. 스님뿐입니다. 딱 이렇게. 저때 법장 스님은 중국 불교 1인자입니다. 중국 불교 1인자입니다. 근데 저런 표현을 쓴다고. 그리고 의상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장 스님이 스스로는 뭐라고 했냐, 노력해도 이룬 게 없다. 나는. 이건 겸사. 법장만한 사람이 없어요. 머리로는 현장 스님이 머리가 제일 좋고, 근데 현장 스님은 철학자라기보다는 번역이나 이런 쪽에 시간을 다 보내가지고 사람이 배려서, 왜 내 아는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던데, 추사가 글씨에 미치지 않았으면 철학적으로 이렇게 공부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했을 사람인데, 애석하게도 글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는 바람에 사람이 배렸다. 추사체는 완성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추사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쪽 역량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잖아.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장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좋고 다 대단한 능력자인데 번역하는데, 왜 그 시절에는 번역 시절이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지. 탄원호 스님이 머리가 참 좋으신 어른인데, 하남 스님 제자들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탄원 스님만 다 밀렸다고. 그 정도로 이 양반이 머리가 좋았는데, 이 어른이 큰 뭐 어떤 철학을 만들었느냐? 그게 안 돼요.
시간이 있었으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한글 전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기본적으로 한문이고 그리고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처승들을 밀어내 버리니까 비구승들이 출가를 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문 지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문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이 원을 세워서 이걸 다 번역을 하겠다. 스님들 교육 교재를 전부 번역하겠다라고 해서 평생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철학 체계를 만들어낼 만한 생각이 있어도 저술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현장 스님도 그 당시 불교가 와 이렇게 일어나면서 딱 체계를 갖춰야 될 시기니까 번역하는 쪽에 오히려 시간을 썼고 현장은 그 다음 세대 사람이니까 철학 쪽으로 발전한다고요. 그리고 번역에 현장도 참여를 했었어요. 예전에 화엄경 번역할 때 실천한다 화엄경 번역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안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장짓 못 한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인도말을 번역해야 되는데 내가 인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머리가 좋아서 독학으로 어느 정도 이상 내가 이거를 알아.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요. 말을 못 합니다. 그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거 기분 더럽거든. 현장 스님은 중국인이지만 가서 인도 사람 그 나란다에서도 1등을 했기 때문에 게일왕의 무차 대회에서도 1등을 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을 싸대기를 때리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인도 사람이 와 있어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법장 스님 입장에서는 한계죠.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철학으로 가야죠. 어떻게 이해하느냐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왜 그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그 선택이 옳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돼. 네. 그래서 법장은 번역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안에 내용 문제로다가 그러니까 주석에 대한 문제로다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성향이 열린 거고. 그래서 글들을 많이 쓰고 화엄종이 이렇게 탁 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법장이에요. 그래서 현수종이라고 한다니까. 현수법장의 이름을 따서 송나라 때까지도 현수종이라고 그랬어요. 현수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현수종 밑에 또 의상이 들어가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화엄종은 약간의 독립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탐연기 같은 책들을 보내주는데 여러 책들을 보냈는데 탐연기가 가장 대표적인 책인데 이건 다 완질이 아니었었어. 그래서 일부 앞에 쓴 것까지만 보내줬거든. 그렇게 하니까 의상대사가 자기 제자인 진정, 상원, 양원, 표원한테 주면서 한 5권씩 또 너네가 좀 연구해봐 이러면서 당신도 읽었대. 그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지식을 넓혀주는 거는 법장이고 장공이고 법장이고 그 다음에 나를 깨우쳐주는 거는 너네들이다. 너네를 가르치면서 내가 교학상장이라고 가르치면서 얻는 것도 있어요. 저도 이 붓다로드 이거 삼국유사 하면서 삼국유사를 제대로 보지. 제대로 보지. 그 전에 안 봤습니까? 봤지.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상황이 달라요. 제가 삼국유사 수업도 여러 번 했었어요. 수업도 여러 번 듣기도 하고 수업도 여러 번 했었어. 하지만 지금같이 성의껏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 왜? 수업을 하더라도 하는 데만 하지 우리는 탑상편만 했었어요. 탑상편만.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진 않아. 전체 다 할 학기가 안 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데 법장이 의상에 대한 존경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법장은 스승한테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은 의상의 권위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걸 전해줬었던 인간 택배가 승전법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승전 총루편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의회편, 의상 전교 다음에 승전 총루가 나오거든요. 승전법사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 편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의상이 고려 때 원교국사, 원교국사라고, 원교가 일승원교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화엄의 최고 국사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고, 원효는 화쟁국사, 원효는 화쟁국사. 그리고 이렇게 추종을 받게 되는데, 이 편지가, 이 법장이 쓴 편지가 남았다는 거죠. 중국에 있다는 거죠. 그게 원나라 때 발견이 되고, 길이가 어떠냐면 66cm, 가로 66cm, 세로 33cm, 그 다음에 글자가 319자예요. 실물이 있습니다. 지금 실물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나라 때 저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고, 송나라 때 누군가가 가지고 갔고, 신라에 있어야 될 물건을 누군가가 가지고 갔고, 그걸 가지고 갔을 걸로 추정하는 그 유력한 범인은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 근데 법장 스님의 편지면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원종물류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내용은 다 복사해서 전해지는데 실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실물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값어치로 화엄종에서 최고 값어치로다가 따졌겠죠. 그리고 함부로 보여주지도 않고 잘 보존했었겠죠. 근데 그걸 누가 빼서 중국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원나라 때 발견됐다는 얘기는 송나라 때 가지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센 사람. 화엄종 출신의 승려이면서 중국에 유학을 가고 그 다음에 신분이 높아야 되고 세야 되고 누구냐? 문종의 넷째 아들 대각국사 의천일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랑하러 가지고 갔을 걸로 추정해요. 너네 나라에서 그렇게 대단한 스님이 우리나라 스님한테 이렇게 공손하게 글을 쓰더라.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자랑질을 하다가 놓고 왔지. 놓고 왔던지 누구한테 줬던지 제 생각에는 정원법사한테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심증만 있어. 그 당시 중국 불교에서 화엄으로 제일 이름을 떨쳤던 게 정원법사거든요. 그래서 대각국사가 정원법사를 만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때 정원법사를 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당신이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물로 준 게 아닌가. 그거는 직무유기 어떻게 보면 이거 법으로 걸리는데 문화재 보호법 이런 걸로 외국 반출해가지고 자기가 사적으로 자기 물건도 아닌데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게 원나라 때 이제 이게 하고 그래서 한 17명 이상 돌았대요. 그러니까 대를 내려가면서 주인이 바뀌는 거야. 권력자들에 의해서 쫙 수집이 되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이 편지 얘기를 보면 걸륭제, 청나라 때 강희제, 강희, 옹정, 걸륭이거든요. 이 걸륭제의 장남이 성친왕이야. 이 양반이 이제 땡긴 거예요. 수집을 했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대만에 돈 있는 사람한테 넘어가요. 문화재라는 게 원래 다 돈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문화재 몇 개씩 있잖아. 돈 있는 사람들은 집에 문화재가 다 있어. 그럼 뭐 그거 몇 개 없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그래서 대만으로 넘어갔고 현대 얘기예요. 현대 얘기. 그게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일본의 천리교회 천리대학에 지금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궤도를 완성해서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법장은 왜 의상에게 공손하게 해야 되느냐? 당신의 권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거야. 사실은 법장이 만들었어 화엄종을. 그래서 현수종이거든. 근데 차마 내가 만들었다고 말을 못 하는 거야. 너무 사이비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부연했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순, 화엄종에 보면 두순이 뭐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어쩐다 하는데 이건 별로 대단한 인물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지엄도 뭐 그렇게까지 이제 올려진 인물이에요.
지엄, 그 다음에 법장, 진관, 종밀이거든. 이 세 분은 다 대단한 분이에요. 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법장 스님 밑에 또 대단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이건 손재자고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정법사 회원이라고. 이게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사람인데 너무 천재였기 때문에 법장 스님의 설을 비틀려고 했죠. 나를 밟고 가라 이랬더니 그럼 제가 밟겠습니다 했다가 요걸 태바가지로 먹고 이제 현수종인데 현수를 밟으면 어떡하냐, 이제 그 논점에 휩싸이면서 제거당하고 계보에서 제거당하고 진관, 저 진관은 오대산에 살았어요. 그래서 청량진관,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살아가지고 오대산 현통사 살았거든. 거기가 예전에 화엄사입니다. 화엄사. 그래서 요 법장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엄이 필요했고, 지엄의 권위가 바로 넘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의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장은 의상 스님한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손한 편지들이 남게 되는 거고, 아무튼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거기서 눌러 앉았으면 화엄종의 3조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화엄종의 실체가 그 당시에 없다니까.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학고방. 어찌리 하고 있을 때 김인문한테 가죠. 김인문한테. 김인문.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문무왕 범민. 김춘추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김인문이 그때 감옥에 있었고, 같은 진골이니까 이제 뭐 사촌, 육촌 이런 관계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식 넣어주러 갔더니 왜 김인문이 감옥에 잡혀 있었냐면, 김인문이 사신으로 와 있는데, 당나라 사신으로 와 있는데, 신라가 뒤통수를 까가지고, 당을 선제 공격했죠. 당에게 선빵을 날리는 우리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미치지 않았나 싶은 기계가 느껴지는, 신라인의 기계가 느껴지는, 저는 역사에 어떻게 보면 한 장면을 꼽으면 야,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선제 공격하는 거. 고구려도 중국을 선제 공격했었습니다. 그 굉장히 재밌어.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야, 당나라하고 어떻게 이게 되지? 아니야.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제 공격을 해갖고 뒤통수를 깠는데 당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대. 너무 이렇게 쩌리로 보고 있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이랬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소정방의 무덤이 중국 당연히 낙양 쪽에 그쪽에서 발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게 아마 김유신에 의해서 신라에서 죽었을 거다. 이 추정이 지금 얘기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게 기습적인 어떻게 보면 공격으로 나당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당 전쟁이 시작되니까 김인문도 몰랐어. 저걸 도대체 누가 주도했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김인문 입장에서는 알았으면 저건 절대 막아야 돼. 잘못하면 자기 죽는다. 사신이고 내가 지금 왕 동생이고 막 이러는데 야,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좀 약한 놈 왔을 때 시작해야지. 그렇게 해서 깜빵에 가 있는다니까. 그래서 의상대사가 사식 넣어주러 갔더니 당나라에서 지금 해로로 50만 대군을 동원해서 서해로 지금 신라를 침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결국 막아내는 거는 명랑의 조카인 자장 스님의 조카인 명랑 스님이 문두루 비법으로 사천왕사에서 막아내는 거고, 그 얘기 전에 했었어. 그리고 그 얘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이 약간 첩자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첩자로 몰리면 뒤지게 맞는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정보를 빼서 종교인을 검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첩자들이 많다고, 이게 예전 시절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불교 승려들이 뭐 이동인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다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 행동을 한다고. 왜? 일본 사람들도 불교를 믿기 때문에 승려들에 대해서 약간 방심한다고. 그러면 그 짓 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걸리면 뒤지게 맞아, 진짜. 뒤지게 맞아.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빼서 서해를 통해서 빨리 신라에다가 방비하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걸 전달해 주러 가잖아. 그때 아마 영파 쪽에서 출발했을 거고, 그때 이제 보타락가산, 지금 관세음 도량이 있는 중국의 절강성 보타락가산의 그런 신앙들을 봤을 거다라고. 그리고 이제 계속 급격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무슨 사신 배 타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상선 같은 거 이렇게 미랑 비슷하게 해서 왔을 거예요. 돈 주고.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 조그만 배에 이제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세음 신앙이 무리 들게 되는 거고, 당신이 굉장히 생각이 그쪽에 경도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그 소문을 의상이 출발하고 난 뒤에 들은 사람이 선묘잖아. 저 유지인 딸. 유지인 딸이 의상대사의 후원자였는데, 후원자이자 덕후지. 그런데 말도 없이 팬클럽 회장한테 말도 없이 귀국을 해버리니까 바다에 가서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심청이가 돼서 자살을 했는데 물에 빠지니까 용이 됐다. 이게 뭔 소리인지 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죽어서 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변신을 하지? 그래서 이제 무슨 덕후짓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의상대사가 가는 그 바닷길을, 그러니까 그게 상선 같은 거 타고 오니까 이제 바닷길이 험난하겠죠. 사신이 가는 배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호하고 용이 이렇게 잘 보호해서 신라까지 왔다더라. 그게 화엄 전기에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 고산사라는 절이 있고 거기 명예스님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일본 사람. 그 사람이 일본 화엄종에서도 의상대사를 굉장히 대단하게 봐요. 그래서 의상대사 이야기를 내용도 적고 그림으로 그렸어.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 용이 이렇게 호위하고 빠져 죽고 뭐 이런 대목들이 전부 이렇게 커트만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화엄전기에. 굉장히 리얼해. 리얼해.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선묘는 용이야. 선묘는 용이 됐고 그렇게 해서 문무왕 범민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 그래서 비방을 찾은 게 그 당시 명랑 스님한테 문두루비법 이렇게 작법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수인 맺어서 하는 작법을 해서 태풍을 일으켜서 50만을 침몰시키고 5만을 침몰시키고 추가로 오는 또 5만을 또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스토리예요. 그럼 김인문은 어떻게 됐느냐? 김인문이 갇혀 있으니까 김인문 원찰이에요. 이 인용사가 어디 있냐면 경주의 반월성 옆에 그 월정교 옆쪽에 있어요. 인용사지라고 지금도 발굴이 좀 덜 끝났어. 그래서 완전 개방을 안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가는데 저기에서 김인문이 잘 되라고 맨날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김인문이 기도빨이 받아요. 그래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는데 절묘하게 이게 타협이 되면서 김인문이 석방이 돼. 야, 진귀하지. 보통 그렇게 대국이 큰 나라가 그것도 삼국 통일할 때 신라가 끌어들인 거야. 자꾸.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왜가 한 팀으로 일본까지 이렇게 한 팀으로 신라를 압박하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당한테 계속 원조해달라고 해서 끌어들여 놓고 해결하니까 뒤통수를 닦아는, 야, 이 신라 대단합니다. 야,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지. 그때 당이 우리 속담에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머리 거둔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아니, 지네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참전했는데 이긴 것만 해도 되잖아. 너네 거는 됐고 우리 거 조금 더 늘릴게 이랬더니 그렇게는 안 되고 이러면서 고개
밤길을 조심해라. 소정방 밤길을 조심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에서 왕의 동생이 외교관으로 들어갔다가 잡혔는데 그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게 또 기적적인 타협이 되면서 풀려나요. 야, 영험하지. 풀려난 것도 야 대단한데 오는 과정에서 죽어요. 오는 과정에 죽어. 뭐 스트레스 때문에 죽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보냈나 싶기도 하고 오지 못하게 해라. 누군가 저 오지 못하게 해라. 피곤하다. 이랬을 수도 있고 몰라 추정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는 과정에 죽어. 그래서 여기가 아미타도량으로 바뀌어요. 김인문이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아미타도량으로 바꿔줘.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얘기를 해서 아무튼 의상대사의 첩보로 인해서 신라가 방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신라가 지금 한반도 남쪽의 통일들을 이뤄내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게 의상대사가 주체적으로 저거를 뭔가 방안을 한 것도 아니고 자장하고는 달라요. 자장은 당나라 황실의 지원을 받아서 돌아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의상은 종남산 지상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보면 진짜 듣보잡 수학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어디 이상한데 어디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대학, 뭐 아이비리그 이런 애가 아니고 어디 원래 우리나라에서 졸업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데를 졸업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황실의 권위도 안 되고 불교적 권위도 사실 잘 안 되고 의상이 약간 애매한 포지션. 그러면서 의상은 이제 밖으로 돌게 되는 신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돌게 되는 그리고 의상이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왕이 성을 이렇게 도성을 그 성곽들을 정비를 하고 전쟁이 끝났어도 이게 잘 안 되거든. 또 여차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성곽들을 정비하고 우리도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다 산성 이런 거 정비하거든요. 한 번도 안 쓰고 끝났지. 그 뒤로는 전쟁 안 났잖아. 그래서 정비들을 하고 이러는데 그때 의상이 했었다는 얘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 문무왕한테 했었다는 얘기가 백성의 마음을 잘 얻으면 성이 필요가 없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일부러 할 필요 없고 야 그게 지금 전쟁을 겪은 왕한테 할 소리냐? 내가 그런 얘기 딱 보면 말은 맞아. 말은 맞아. 정치인한테도 마찬가지지. 국민의 신임을 얻는 게 중요하지. 정당 안에서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지 위치가 없어지는데. 그럼 말이 돼? 아니 말은 맞아. 근데 저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 별로 안 좋아했겠다. 왕 별로 안 좋아했겠다. 그래서 왕과의도 관계도 약간 이런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의 권위도 중국 자장은 중국 당나라 황제 당태종과 당고종 이치의 권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사이드로 이렇게 도는 그런 모습들이 살펴집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